안녕하세요. LLM은 있지만 콘텍스트가 짧아 롱 콘텍스트 실전 적용기 발표를 맡은 첫 번째 발표자 카카오 AI 엔지니어링 팀 김유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롱 콘텍스트의 중요성, 롱 콘텍스트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벤치마크, 롱 콘텍스트 성능을 향상시키는 비학습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성능 비교를 보여드리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정보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 간의 긴 대화나 웹에서 수집한 방대한 텍스트들이 있고 코파일럿이나 커서와 같은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할 때 사용하는 긴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LLM이 잘 전달할 수 있으려면 긴 내용에 대한 문맥 파악과 여러 문서들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를 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방대할 때가 있는데요. 긴 내용에서 특약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야 할 때 긴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정보 이외에 다양한 멀티모달 정보들이 있는데요. 고화질의 이미지를 처리하거나 강의 자료나 영화와 같은 긴 동영상 또는 음성 정보들을 처리할 때에도 긴 내용을 이해해야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LLM이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MCP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반되는 리즈닝이나 펑션 콜 등의 태스크에서 AI 에이전트들 간에 통신하는 컨텍스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깊어질수록 컨텍스트는 늘어나기 때문에 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LLM의 롱 컨텍스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벤치마크들 중 하나로 니드리너 헤이스택이 있는데요. 긴 텍스트 내용을 담는 데이터를 헤이스택이라고 한다면 니들은 노란색 문장과 같이 헤이스택 안에 있는 특정 내용이나 문장을 뜻합니다. 롱 컨텍스트 성능을 평가할 때 LLM이 니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지 측정합니다. LLM이 긴 내용에 대해 이해를 잘했다면 긴 내용의 안에서 니들을 찾아 올바른 답변을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니들을 헤이스택에 넣을 때 헤이스택의 초반에 넣거나 중간, 끝에 넣는 등 다양한 위치에 넣어서 LLM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룰러가 있는데요. 룰러는 니드리너 헤이스택보다 더 어려운 벤치마크로 총 7개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니드리너 헤이스택 관련 태스크로 3가지가 있는데요. 긴 문서 안에 여러 가지 키와 밸류를 의미하는 문장들이 들어있는 경우 하나의 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하는 멀티키스가 있고 여러 키들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멀티쿼리스가 있습니다. 하나의 키에 여러 밸류 값들이 들어있는 경우 하나의 키에 대해 모든 밸류들을 답해야 하는 멀티밸류스가 있습니다. 변수들끼리 할당되는 과정이 담긴 내용이 있는 경우 변수들과 관련된 질문에 답해야 하는 베리어블 트래킹이 있고 여러 단어들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찾는 Common Word Extraction, Frequent Word Extraction이 있습니다. 두 태스크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Common Word Extraction의 경우 비슷한 빈도를 가진 단어들 중 가장 많이 등장한 K개의 단어가 무엇인지 답해야 하는 태스크이고 Frequent Word Extraction의 경우 단어들 중에서 빈도수가 많은 단어의 순서를 답해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Question Answering은 여러 도큐먼트들을 나열하고 질문에 관련된 도큐먼트의 내용을 답해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LLM의 롱 컨텍스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는 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습 방법이 있고 학습을 하지 않는 비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비학습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비학습 방법들을 소개하기 이전에 LLM의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LLM은 입력 텍스트의 길이를 이해하기 위해 토큰마다 위치 정보를 담습니다. 위치 정보는 어텐션 레이어에서 각 토큰 간 관계 정보들을 담는 어텐션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 중에 반영됩니다. 관계 정보는 토큰의 피처들의 닷 프로덕트 연산을 통해 발생하며
위치 정보는 닷 프로덕트를 수행하기 이전에 피처에 담기게 됩니다. 위치 정보는 1, 2, 3, 4처럼 단순한 인덱스가 아닌 포지션 인베딩을 통해 표현되며 엘리먼트 와이스 곱을 통해 위치 정보가 반영됩니다. ROPE의 개념적인 의미는 다음 발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지션 인베딩은 각각의 요소마다 다양한 주기를 가진 사인, 코사인 함수로 구성되는데요. 함수의 주기는 베이스 값과 각 요소 인덱스, 총 디멘션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토큰에 대한 포지션 인베딩은 그림과 같은데요. 나의 토큰은 세 번째 위치라서 토큰 포지션에 3이 들어간 값으로 구성됩니다. 포지션 인베딩의 각 함수들은 앞쪽부터 뒤쪽으로 갈수록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고주파에서 저주파 특성을 가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든 토큰들의 포지션 인베딩이 그림과 같이 구성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로터리 포지셔널 인베딩인 개념적인 이유는 다음 발표 때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OPE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LLM들은 ROPE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롱 컨텍스트 성능을 향상하는 비학습 방법의 주된 알고리즘은 인터폴레이션입니다. LLM이 학습했던 길이인 트레인드 랭스가 4이고 처리해야 하는 롱 컨텍스트 길이인 언신 랭스가 8인 경우 롱 컨텍스트를 처리하려면 위쪽 익스트라폴레이션 그림과 같이 학습했던 영역을 벗어난 노란색 영역의 값들을 피처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롱 컨텍스트 성능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케일 팩터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아래 인터폴레이션 그림과 같이 모든 토큰들의 위치를 학습했던 영역으로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매핑된 토큰들의 위치는 위쪽 그림과 같이 스케일 팩터만큼 줄어든 인덱스 값입니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주기가 스케일 팩터 이만큼 늘어난 함수의 토큰들의 위치와 같습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비학습 방법들은 함수의 주기를 스케일 팩터만큼 증가시켜 롱 컨텍스트의 성능을 개선합니다. 다이나믹 NTK 방법은 인터폴레이션과 유사하지만 뉴럴 탄젠트 커널을 활용하여 입력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더 큰 스케일 팩터를 적용하여 길이가 길어질수록 인터폴레이션을 기존보다 더 강하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야는 포지션 인베딩의 모든 요소에 동일하게 스케일 팩터를 적용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개선된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야는 고주파, 저주파 영역에 맞는 스케일 팩터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주파 영역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가까운 토큰끼리의 위치 차이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는데요. 예를 들면 나의와 바로 옆에 이름은의 위상차가 더 멀리 있는 안녕과의 위상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이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의와 이름은의 위상차가 줄어들어 위치를 구분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저주파 영역에서는 가까운 토큰보다 먼 토큰과의 위치 차이를 잘 잡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안녕은 반가워보다 이름은과의 위상차가 더 큰데요. 하지만 트레인드 랭스를 벗어난 영역은 LLM에게는 처음 보는 값이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합니다. 포지셔널 인베딩에서 고주파, 저주파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웨이브 랭스 대비 트레인드 랭스 비율인 레이시오 값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 값이 베타보다 크면 고주파 영역이고 알파보다 작으면 저주파 영역입니다. 고주파 영역 스케일 팩터는 1, 저주파 영역 스케일 팩터는 트레인드 랭스 대비 언신 랭스 비율입니다. 중주파 영역의 스케일 팩터는 고주파와 저주파의 스케일 팩터 사이를 선형적으로 설정합니다. 포지셔널 인베딩의 각 요소마다 스케일 팩터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위쪽 레이시오식을 인베딩 인덱스에 대해 풀어서 나온 인덱스 값으로 포지션 인베딩 영역을 구분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주파, 저주파 영역에서만 아래 그림과 같은 스케일 팩터를 가지고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합니다.
이 안은 위상차도 보정하는데요. 고주파에서의 문제와 같이 인터폴레이션으로 인해 위상차가 줄어들면 토큰 간 상대적인 위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텐션 스케일링을 함수에 곱해 LLM이 학습했던 위상차로 늘려줍니다. 이 안에 알파, 베타 값에 따라 그림과 같이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영역의 범위와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는 롱 컨텍스트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의 알파, 베타 값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롱루프는 롱 컨텍스트 데이터로 파인 튜닝이 필요한 방법이지만 비학습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롱루프는 그림과 같이 에볼루셔너리 서치를 통해 얀보다 더 최적의 스케일 팩터들을 찾는 방법입니다. 에볼루셔너리 서치 방식은 그림과 같은데요. 스케일 팩터 후보들을 모아놓고 각 스케일 팩터 후보마다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여 서치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서치 데이터셋은 롱 컨텍스트 길이의 텍스트로 구성되며 성능은 다양한 메트릭들 중 퍼플렉시티를 주로 사용합니다. 성능이 좋은 스케일 팩터 후보들로만 후보군을 재설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탐색을 수행합니다. 반복이 끝나면 가장 성능이 좋은 스케일 팩터 후보를 최종으로 사용합니다. 후보군들을 재설정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이전 스텝의 P개의 후보들 중에서 성능이 좋은 K개의 후보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K개의 후보들에 대해 뮤테이션과 크로스오버를 적용하여 새로운 후보들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재설정된 후보군을 다시 성능 측정에 사용합니다. 뮤테이션은 앞쪽 스케일 팩터부터 뒤쪽 스케일 팩터까지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위쪽 그림과 같이 업데이트할 스케일 팩터의 바로 이전과 이후의 스케일 팩터 사이 값들 중 랜덤하게 선택됩니다. 크로스오버는 그림과 같이 각 요소마다 스케일 팩터를 두 후보들 것 중에 랜덤으로 선택합니다. 그림에서 각 요소마다 주황색으로 색칠된 요소가 선택된 요소입니다. 디멘션 와이즈 포지셔널 임베딩은 왼쪽 그림과 같이 포지션 임베딩의 각 함수마다 최적의 성능을 내는 길이가 있다고 가정하는 이펙티브 랭스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처에서 특정 요소들만 중요하다고 가정하는 이펙티브 디멘션으로 구성됩니다. 왼쪽 그림의 파란색 숫자가 포지션 임베딩의 각 함수별로 최적의 성능을 내는 길이를 뜻합니다. 오른쪽 그림의 주황색 요소들은 성능 향상의 중요한 요소임을 뜻합니다. 이펙티브 랭스와 디멘션은 롱루프와 마찬가지로 서치 데이터셋을 통해 찾는 방법입니다. 이펙티브 랭스를 찾는 방법은 그림과 같은데요. 포지션 임베딩의 각 요소의 함수마다 니들이너 헤이스택 테스트 길이를 그림과 같이 4K에서 40K까지 다양하게 설정하여 길이마다 성능 측정을 하고 파란색 숫자인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길이를 가장 오른쪽 열처럼 최적의 길이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각 함수마다 이펙티브 랭스를 찾으면 각 함수의 토큰 위치들 길이에 맞게 보정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인 함수식과 같이 로컬 윈도우를 사용하여 토큰 위치를 수정합니다. 트렌드 랭스가 4, 언신 랭스가 8인 경우 각 함수의 이펙티브 랭스가 2, 4, 5라고 하면 사인 함수식과 같이 롱 컨텍스트의 토큰 위치가 보정됩니다. 로컬 윈도우 사이즈가 4이면 4개씩 같은 위치로 보정되며 2이면 2개씩 같은 위치로 보정됩니다. 디멘션 스코어는 어텐션 매트릭스 계산에 수반되는 토큰 피처 간의 닷 프로덕트로부터 유도됩니다. 닷 프로덕트는 각 요소별 곱셈 결과를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오른쪽 수식을 통해 각 요소의 디멘션 스코어는 쿼리와 키의 노멀라이제이션 값의 곱수로 나타냅니다. 위쪽 그림과 같이 모든 토큰들에 대해 쿼리와 키의 노멀라이제이션 값의 곱을 계산하고 이들의 평균 값을 통해 노란색 박스처럼 최종 디멘션 스코어를 계산하는데요. 아래쪽 그림처럼 체크로 표시된 스코어들의 탑 K개만큼의 위치들만 기억하고 있다가 추론할 때 포지션 임베딩에 체크 표시된 위치의 함수들만 피처와 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스코어를 미리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큰들의 길이는 사용자가 설정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4입니다. 다음으로 성능평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니들이너 헤이스택 벤치마크 결과인데요. 가로축은 평가를 수행할 길이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이 슬라이드에서는 128K까지로 설정했습니다. 세로축은 니들 위치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데이터의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위치를 뜻합니다. 색깔은 GPT 스코어를 의미하며 LLM이 내뱉은 문장과 정답 문장을 GPT가 유사한지 판단하여 내놓는 점수입니다. 푸른색일수록 높은 점수를 의미합니다. 베이스라인의 경우 아무 방법도 적용하지 않는 익스트라폴레이션입니다. 모델의 학습 길이가 32K이기 때문에 그보다 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학습 방법들을 적용하면 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좀 더 보완함을 보여줍니다. 비학습 방법들 중 얀스타는 얀의 알파 베타를 최적으로 설정한 결과입니다. 비학습 방법들은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학습 방법을 통해 더욱 개선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나나 1.5 2.1b 인스트럭트 모델에 학습했던 32K 길이의 룰러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니들이너 헤이스택의 세 가지 태스크는 하나로 평균 낸 결과입니다. 학습 길이에서 평가를 하는 이유는 포지션 인베딩 함수의 주기가 롱 컨텍스트 길이에 최적화되면서 학습 길이에서의 성능이 저하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학습 길이에서 성능 저하가 크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롱루프가 전반적으로 성능 저하가 제일 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이 학습하지 않는 롱 컨텍스트 길이인 128K에서의 결과입니다. 얀스타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나나 1.58b 인스트럭트에서도 학습했던 길이 32K에서의 결과는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 다이나믹 NTK, 롱루프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습하지 않는 롱 컨텍스트 길이 128K에서는 2.1b 모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얀스타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 롱 컨텍스트에서는 알파 베타가 조정된 얀스타를 사용합니다. 전반적인 성능 결과가 베이스라인보다는 올랐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부족한 부분은 학습 방법을 통해 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을 맡게 된 카카오 AI 엔지니어링 팀의 제이콥입니다. 저는 언어 모델이 왜 위치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언어 모델의 특징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 정보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간단한 예시 문장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구로 가는 배 갑판에서 배를 먹다 보니 요금이 2배라 배가 아프다. 이 문장을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배라는 단어는 4번이나 나오지만 모두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배는 선박, 두 번째 배는 과일, 세 번째 배는 배수를 의미하며 마지막 4번째 배는 복부를 의미합니다.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운 한 문장이지만 같은 단어의 위치와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언어 모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언어 모델은 우리가 쓰는 자연어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크나이징 과정을 거쳐 문장을 잘게 쪼갠 토큰 단위로 변환합니다. 즉, 모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입력은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을 토큰으로 표현한 숫자 시퀀스입니다. 바로 아래 예시는 GPT 모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토크나이저를 통해 방금 보신 문장을 변환한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 모델이 어떻게 문장을 토큰 단위로 쪼개어 이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으로 토크나이저를 거친 결과를 보면 문장에서 4번 나온 배라는 단어가 모두 동일한 토큰으로 변환됩니다. 사람은 맥락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지만 모델은 그 맥락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모델 입장에서는 전부 동일한 토큰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은 단어 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위치 정보를 학습하는 레이어를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이라고 부릅니다. 해당 레이어는 토큰 임베딩과 위치 임베딩을 단순히 더해서 모델이 단어와 위치 정보를 동시에 이해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전의 많은 언어 모델들이 바로 이 방식으로 학습하여 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라도 몇 번째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초기 언어 모델들이 문장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접근법이었고 위치 정보와 중요성을 가장 먼저 해결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언어 모델들은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먼저 나왔던 바로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 방식입니다. 앞에서 주로 수직적으로 다루었기에 상위 개념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ROP는 핵심 아이디어는 단어 벡터를 단순히 위치 정보로 더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통해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밝고 둥근 달이라는 문장에서 달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수식어에 따라 회전 각도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같은 달이라도 주변 맥락에 따라 다른 벡터 위치를 갖도록 해주는 방식입니다. 가운데 그림에서는 해가 지고 달이 뜬다라는 문장에서 해와 달이 서로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표현됩니다. 이제 단어들이 단순히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문장이 길어져도 ROP는 단어들 사이의 상대적 거리와 회전된 각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맥락을 더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 언어 모델들은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 대신 이런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 방식을 통해 상대적 위치 정보를 훨씬 더 정교하게 학습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ROP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ROP는 채널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서 커리와 키, 벡터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파라미터가 바로 베이스 값입니다. 베이스 값은 주파수의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하는 값인데요. 쉽게 말하면 위치 변화를 얼마나 촘촘하게 혹은 넓게 구분할지를 정합니다. 가로축은 시퀀스 위치로 토큰이 문장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로축은 채널로 임베딩 차원 안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 채널을 뜻합니다. 각 채널이 다른 주파수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왼쪽은 베이스 값이 10,000, 가운데는 베이스 값이 100,000, 오른쪽은 베이스 값이 100만인 경우입니다. 베이스가 적으면 가까운 위치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토큰까지는 커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베이스 값이 크면 먼 거리까지 잘 구분하지만 가까운 위치의 세밀한 구분력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ROP에서는 베이스 값과 채널 인덱스가 함께 작동하면서 근거리 정밀도와 원거리 구분 능력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어 모델이 어떻게 위치 정보를 구분하는지와 ROP와 같은 기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롱 컨텍스트 모델을 만들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데이터와 최적화입니다. 먼저 데이터입니다. 모델이 긴 문맥을 다루려면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텍스트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뉴스 기사는 약 1000토큰, 블로그 글은 2500토큰, 논문은 4000토큰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편 소설이나 해리포터 시리즈 전집과 같은 단위로 가면 수십만에서 100만 토큰까지 길이가 늘어납니다. 롱 컨텍스트 모델이 현실적으로 학습하려면
이런 긴 분량까지 커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긴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천 데이터 자체의 한계입니다. 위키피디아, 커먼크롤, 아카이브와 같은 공개 데이터셋이 있지만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필터링, 중복 제거, 클린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습 데이터의 길이 분포를 보면 대부분 2000 토큰 이내의 짧은 데이터입니다. 118K 정도의 장문의 데이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긴 문맥 학습을 위해 쓸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긴 데이터 확장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문제나 저작권 리스크, 데이터의 연속성, 그리고 장문 데이터 확보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급증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롱 콘텍스트 모델은 제대로 만들려면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 것이 관건입니다. 긴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는 바로 짧은 단문들을 합쳐서 장문 데이터를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장문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필요한 준비 단계를 보겠습니다. 우선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임베딩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고 이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러한 선수 작업을 통해 이후에 효율적으로 단문들을 추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제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질의응답 데이터를 합성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필터링된 데이터에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이 텍스트를 언어 모델에 넣어서 질문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원래 있던 문서로부터 사람이 물어볼 법한 질문을 자동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질문에 관련된 문서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추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임베딩 모델입니다. 임베딩 모델을 통해 질문과 문서를 같은 벡터 공간에 놓고 서로 의미적으로 가까운 문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질문과 연관된 문서를 언어 모델에 넣어 질문에 꼭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는 요약을 만듭니다. 그 다음 이 요약을 바탕으로 언어 모델들이 정답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한 문서 모음이 질문과 답변이 짝지어진 질문응답 데이터셋으로 변환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과정을 정리하면 단문에서 질문, 요약문, 정답을 차례로 생성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장문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과정들을 통해 단문에서 출발한 데이터가 긴 컨텍스트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셋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장문의 책 데이터를 활용한 합성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앞의 데이터와 달리 책 데이터들은 길이가 대부분 길기 때문에 그대로 쓰기보다는 요약을 통해 가공해서 학습에 활용하였습니다. 책 데이터를 요약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긴 책을 청크 단위로 분할합니다. 그 다음 각 청크를 언어 모델에 넣어 부분 요약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얻은 여러 개의 청크 요약들을 다시 합쳐서 언어 모델을 통해 전체 요약을 만들어냅니다. 최종적으로 책에서 뽑은 텍스트와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성한 질문, 그리고 생성한 요약문을 활용하여 책을 기반으로 요약 합성 데이터셋이 생성했습니다. 앞의 질의응답 데이터와 달리 전체적으로 맥락이 유지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롱 컨텍스트의 핵심은 집중과 전체 살펴보기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은 정답이 있는 좁은 구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반대로 요약은 문서 전체를 두루 살펴보고 각 구간의 핵심을 모으고 이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렇게 질의응답과
요약이라는 서로 다른 태스크의 특성을 반영해 데이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어서 왜 롱컨텍스트 학습이 어려운지에 대해 살펴보며 어떤 최적화를 적용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롱컨텍스트 학습에서 가장 큰 문제는 메모리입니다. 첫째로 시퀀스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GPU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둘째로 동시에 AI 모델 자체의 크기도 점점 커지면서 메모리 부담이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어텐션 레이어의 계산 복잡도는 세타 L 제곱 D, 메모리 사용량은 세타 L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GPU 메모리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적화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링 어텐션입니다. 링 어텐션은 긴 시퀀스를 여러 GPU에 나눠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커리, 키, 밸류가 각각 분리된 상태로 시작합니다. 각 GPU는 자신의 커리, 키, 밸류를 계산하고 그와 연결된 서로 다른 키, 밸류는 옆 GPU로 전달하면서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연산하여 모든 커리가 결국 전체 시퀀스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길어지는 시퀀스에 대한 메모리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다른 최적화 방법은 데이터 패킹과 문서 마스킹입니다. 문서마다 시퀀스 길이가 다 다르다 보니 그대로 학습에 넣으면 이 자리에 패딩 토큰으로 채워지고 결국 GPU 연산이 낭비됩니다. 데이터 패킹은 이런 서로 다른 길이의 문서들을 하나의 시퀀스로 이어붙여 패딩을 최소화하고 GPU가 불필요하게 쉬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토큰 단위의 낭비를 줄여 GPU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문서끼리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서 마스킹을 적용하였습니다. 같은 패킹 안에서도 다른 문서 간의 어텐션은 차단하고 각 문서 안에서만 어텐션이 되도록 효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데이터 패킹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회색 막대는 원래 샘플 수를 나타내고 노란 막대는 패킹 후의 샘플 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짧은 문서 길이의 데이터 비율이 많을수록 패킹을 통해 훨씬 더 적은 스텝으로 같은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롱컨텍스트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생성과 최적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앞의 데이터와 최적화를 통해 학습한 모델 성능 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들 인 더 헤이스택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오픈 모델인 카나나 8B 모델에서 장문의 데이터를 학습 전과 후의 32K 시퀀스 길이 평가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왼쪽이 학습 전 결과인데 긴 문맥에서 정답을 찾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만 깊은 위치나 다양한 구간에서는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른쪽은 장문 합성 데이터를 포함하여 학습한 후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위치와 길이에서 정답을 안정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28K 컨텍스트 길이에서의 평가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오픈 모델인 카나나 8B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왼쪽은 학습 전 얌만 적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긴 문맥에서 정답을 찾긴 하지만 깊은 위치나 특정 길이에서는 여전히 놓치는 구간이 보입니다. 오른쪽은 장문 합성 데이터까지 학습한 후 얀을 적용한 상태에서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인 정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128K처럼 훨씬 더 긴 문맥에서도 장문 합성 데이터 학습이 성능이 뚜렷하게 개선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은 오픈 모델인 카나나 2.1B 모델의 128K 시퀀스 길이에 대한 평가입니다. 왼쪽은 학습 전 얌만 적용한 상태입니다.
긴 문맥이나 정답이 깊은 위치에서는 성능이 불안정합니다. 오른쪽은 장문 합성 데이터까지 학습한 후에 얍만 적용한 결과입니다. 큰 모델만큼 완벽하지 않지만 정답을 안정적으로 찾는 구간이 확실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모델에서도 장문 합성 데이터 학습이 롱 컨텍스트 처리 능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룰러 32K 평가 결과입니다. 기본 카나나 8빗 모델과 비교했을 때 요약 데이터와 질의응답 데이터를 추가하면 성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여기에 SFT 데이터셋까지 함께 사용해 세 가지 데이터를 모두 조합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종류의 합성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롱 벤치 평가 결과입니다. 회색이 기본 모델이고 노란색이 장문의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한 모델입니다. 합성 데이터와 유사한 단일 문서 질의응답, 다중 문서 질의응답, 요약 태스크에서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퓨샷에서도 소폭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문 합성 데이터와 최적화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롱 컨텍스트 학습이 분명한 학습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